교장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3년 2월 정년 퇴직식에서 받았던 꽃다발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38년 교직, 그중 11년을 교장으로 500명.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학교, 연간 12억 예산을 관리하고 3억짜리 시설 현대화 사업을 성공시켰던 제 능력 모두가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아저씨, 빨리 좀 와요.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어젯밤 대리운전 손님이 반말로 쏟아붙였습니다. 술 냄새. 진동하는 차 안에서 저는 네,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64세, 전직 초등학교 교장, 월 연금 170만 원 받으며 매일 밤 핸들을 잡는 남자, 이게 제 현재 명함입니다. 대체 무엇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로또에 당첨되는 행운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저는 올해로 64세가 된 이건섭입니다. 38년간 교직에 몸담았고 그중 마지막 11년을 초등학교 교장으로 보냈습니다. 25살에 처음 교단에 섰을 때가 어제 같은데 어느새 정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2023년 2월 제 마지막 출근 날이었습니다. 교장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책상 위에 놓인 액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0년 전 첫 담임 시절 아이들과 찍은 사진, 교감 시절 학교 축제 때 찍은 단체 사진, 그리고 교장으로 부임한 첫날의 취임식 사진까지 38년이 그렇게 액자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오후 2시 강당에서 정년 퇴직식이 열렸습니다. 교직원들이 박수를 쳐주고 제자들이 편지를 읽어주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저희들에게 항상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아이가 꽃다발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퇴직 후 제가 받은 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38년간의 추억과 감사의 마음, 그리고 다른 하나는 퇴직급여였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혼합형을 선택했습니다. 일시금으로 2억 원을 받고 나머지는 월 연금 170만 원으로 받기로 한 것입니다. 왜 혼합형을 선택했냐고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장남이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손주들 교육비도 지원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내와 함께 제2의 인생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전액 연금으로 받으면 월 300만 원 넘게 나오는데 굳이 일시금을 받을 필요 있어요. 동료 교장 한 분이 조언해 주셨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계획이 있으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퇴직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여행이라도 다녀올까? 38년간 방학 때마다 학교 일로 바빴던 제게 이번만큼은 진짜 쉴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내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제주도 어때요? 제주도에서 한 달 정도 살아보는 거요. 그렇게 2023년 3월 저희 부부는 제주도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단순히 휴식이 목적이었고 새로운 걸 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62세 정년을 마친 평범한 부부가 여행을 떠나는 것뿐이었습니다. 제주공항에 내려 렌터카를 빌려 해안도로를 따라 달렸습니다. 3월의 제주는 아직 쌀쌀했지만 햇살은 따뜻했고 바다는 푸르게 빛났습니다. 여보, 공기 좋네요. 역시 제주는 달라. 아내가 창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저도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38년간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살았던 제게 이 자유로움은 낯설면서도 설렜습니다. 우리는 한 달 살기 숙소를 해안가 근처 작은 펜션으로 정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오후엔 카페를 돌아다니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특별한 일정 없이 그저 느긋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게 정년 후의 삶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는 우연히 한 카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오션뷰 북카페였습니다. 여보, 저기 가볼까요? 아내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카페 외관은 정말 멋졌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푸른 바다, 루프탑에는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주문한 커피와 빵은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커피는 흔한 프랜차이즈보다 맛이 없었고 빵은 가격에 비해 품질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8,000원이야. 아내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손님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카페 안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밖에는 대기줄까지 생겨 있었습니다. 모두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고 SNS에 올리고 있었습니다. 제주 북카페 핫플, 오션뷰 맛집 같은 해시태그가 가득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어때?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뭘 해요? 우리가 카페를. 하지만 아내는 진지했습니다. 당신은 38년간 학교 운영했잖아요. 예산도 관리하고 시설도 관리하고 이 정도 공간 하나 운영 못할 리 없어요. 그 말이 제 머릿속에 뭔가를 켜놓았습니다. 38년 교직 경력, 그중 11년의 교장 경험, 연간 12억 예산 관리, 3억짜리 시설 현대화 사업 성공, 500명 학생과 10명 교직원 관리, 이 모든 경험이 카페 하나 운영하는데 쓸모없을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 퀄리티에 이 정도 손님이면 우리가 좀 더 제대로 하면 승산 있지 않을까? 저는 카페를 다시 둘러보며 생각했습니다. 인테리어는 멋있지만 동선이 불편했고 메뉴는 다양하지만 맛은 평범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하면 훨씬 나을 텐데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정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은 계획 잘 세우잖아요. 도시 계획은 아니지만 공간 운영은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인테리어 감각 있잖아요. 우리 집 꾸밀 때도 다들 예쁘다고 했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우리 나이에 이런 도전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그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38년간 정해진 틀 안에서만 살았던 제게 이건 완전히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자가 아니라 손님을 맞이하는 사업가가 되는 것 상상만으로도 설렜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제주도 바다가 보이는 북카페, 책과 빵과 커피가 있는 문화공간, 아이들이 책을 읽고 부모들이 쉴 수 있는 따뜻한 곳, 평생 교육자로 살았던 제가 만들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교육공간, 머릿속에서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정말 해보자. 다음날 아침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다만 제대로 하자. 대충 하면 실패해. 철저하게 준비해서 정말 좋은 공간을 만들자. 아내도 눈을 빛내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당연하죠. 그렇게 저희 부부의 제2막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이 결정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2년 후 제가 매일 밤 핸들을 잡고 있을 거라는 걸 말이죠. 제주에서 돌아온 후 저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카페가 아니라 북카페, 베이커리, 복합문화 공간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책과 빵과 커피가 함께 있는 공간, 38년 교육자로서의 경험을 살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금 확보였습니다. 퇴직급여로 받은 일시금 2억 원이 있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제대로 된 공간을 만들려면 최소 5억에서 6억은 필요했습니다. 여보, 서울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는 건 어때요?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10억 정도 하는 아파트였습니다. 35%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3억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출이자는 어떻게 해요? 제가 물었습니다. 월 연금 170만 원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카페가 잘 되면 금방 갚을 수 있잖아요.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대출을 받는다는 건 위험부담이 큰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하려면 투자가 필요했습니다. 좋아, 하자. 다만 철저하게 준비해서 반드시 성공시키자.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2023년 4월 저는 은행을 찾아가 아파트 담보대출 3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금리는 연 5%였습니다. 월 이자만 약 145만 원이 나갔습니다. 여기에 퇴직일시금 2억 원과 10년간 모았던 적금 5천만 원까지 해지했습니다. 총 6억 원의 자금이 마련됐습니다.
이 돈으로 우리 인생 2막을 시작하는 거야. 저는 통장 잔고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6억이라는 숫자가 주는 무게감이 느껴졌지만 동시에 가능성도 보였습니다. 38년간 월급쟁이로 살았던 제게 이건 가장 큰 도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장소 물색이었습니다. 제주도를 다시 찾아가 부동산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셨다고요? 좋습니다. 제가 좋은 곳 알려드릴게요. 한 부동산 중개인이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그가 보여준 곳은 제주 신시가지에 있는 2층 건물이었습니다. 1층은 카페 공간으로 쓰고 2층은 북카페 겸 휴게 공간으로 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루프탑이 있었습니다.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완벽한 뷰였습니다. 월세가 어떻게 되죠? 제가 물었습니다. 500만 원입니다. 보증금은 5천만 원이고요. 중개인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월세 500만 원이면 연간 6천만 원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입지가 좋았습니다. 주변의 경쟁업체는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근처에 작은 카페 몇 개 있긴 한데 북카페 컨셉은 없어요. 그리고 이 정도 뷰를 가진 곳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중개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곳 정도를 더 돌아보고 아내와 상의한 끝에 우리는 계약을 결정했습니다. 2023년 4월 말 보증금 5천만 원을 내고 2년 계약으로 건물을 임대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아내가 설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노트를 펴고 사업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예산안을 짜고 사업 계획서를 쓰던 경험이 이때 빛을 발했습니다. 항목별로 필요한 예산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비 1억 5천만 원, 루프탑 공사비 5천만 원, 주방 설비 및 제빵 기계 7천만 원, 가구 및 소품 3천만 원, 책 구입비 2천만 원, 초기 재료비 및 운영비 8천만 원, 예비비 5천만 원, 총 5억 5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5천만 원은 비상금으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여보, 이거 봐요. 저는 아내에게 계획서를 보여줬습니다. 와, 당신 정말 꼼꼼하네요. 역시 교장 출신은 달라. 아내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학교 예산 관리하던 게 헛되지 않네. 저도 뿌듯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 부부는 침대에 앉아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정말 잘 될까요? 아내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가 이만큼 준비하는데. 안 될 리 없어. 게다가 나는 오랫동안 조직을 운영했어. 예산도 관리하고 사람도 관리했어. 카페 하나 못할 게 뭐 있어.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경험 없잖아요. 카페 운영이나 제빵은 전혀 모르잖아요. 아내가 다시 걱정했습니다. 괜찮아. 그건 전문가를 고용하면 돼. 나는 전체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거야. 그게 내 역할이야.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장남 결혼 자금은 어떻게 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일시금에서 1억은 아들한테 줘야지. 그래도 1억은 남으니까 괜찮아. 저는 계산기를 다시 두드렸습니다. 1억 주고 나면 우리 손에 남는 현금은 5억이네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충분해. 5억이면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리고 카페가 잘 되면 금방 회수할 수 있어.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나이 아직 젊잖아. 나 62, 당신 60. 이 나이에 새로운 도전하는 거 멋지지 않아?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전국의 유명한 북카페와 베이커리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성수동, 연남동, 부산의 해운대, 제주의 유명 카페들까지 노트를 들고 하나하나 체크했습니다. 어떤 빵이 잘 나가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크로와상이랑 스콘이 제일 잘 팔려요. 그리고 계절 한정 메뉴도 중요해요. 한 베이커리 사장이 친절하게 알려줬습니다. 저는 메모했습니다. 크로와상, 스콘, 계절 메뉴. 북카페는 어떻게 운영하세요? 또 물었습니다. 책은 판매용이 아니라 전시용으로만 두세요. 그리고 분위기가 중요해요. 조명이랑 음악이 핵심이에요. 한북카페 사장이 조언했습니다. 역시 메모했습니다. 한 달간 20곳이 넘는 카페를 돌아다니며 저는 노트 한 권을 가득 채웠습니다. 메뉴 구성, 가격대, 인테리어 스타일, 고객 동선, 직원 배치, 영업시간까지 모든 걸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역시 교장 출신은 다르네 스스로 대견했습니다.
아내는 인테리어에 집중했습니다. 핀터레스트와 인스타그램을 뒤지며 감성적인 카페 사진들을 모았습니다. 여보, 이런 느낌 어때요? 화이트 톤의 우드 포인트. 아내가 이미지를 보여줬습니다. 좋네. 깔끔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이야. 저도 만족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밤 머리를 맞대고 회의했습니다. 1층은 베이커리 겸 카페, 2층은 풋카페, 루프탑은 오션뷰. 특화 공간 컨셉을 확정했습니다. 메뉴는 빵 20종, 커피 10종, 음료 10종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직원은 제빵사 1명, 바리스타 1명, 홀서빙 2명, 인력 계획도 세웠습니다. 월 고정비가 얼마나 나갈까? 저는 계산했습니다. 월세 500만 원, 제빵사 급여 350만 원, 바리스타 급여 280만 원, 알바 2명 250만 원, 재료비 300만 원, 공과금 100만 원, 기타 비용 100만 원, 대출이자 145만 원, 합계 약 2025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에 2천만 원 넘게 나가네. 아내가 놀랐습니다. 괜찮아. 하루 평균 매출 100만 원만 나와도 월 3천만 원이야. 충분히 감당 가능해. 저는 자신했습니다. 여름 성수기엔 더 나올 거고 덧붙였습니다. 2023년 5월 드디어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인테리어 업체와 계약하고 설계도를 넘겼습니다. 루프탑 난간 안전 보강하고 통유리창으로 바꿔주세요. 저는 꼼꼼히 체크했습니다. 38년간 학교 시설 관리하던 습관이 나왔습니다. 공사 기간 동안 저는 거의 매일 제주를 오갔습니다. 공사 현장을 점검하고 업체와 협의하고 자재를 확인했습니다. 교장 선생님 출신이라더니 정말 꼼꼼하시네요. 인테리어 업체 사장이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이게 우리 인생이 걸린 일인데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내는 소품과 가구를 골랐습니다. 여보, 이 의자 어때요? 앉았을 때 편하면서도 디자인이 예뻐요. 직접 앉아보며 하나하나 체크했습니다. 책장은 빈티지 느낌으로 갈까요? 세심하게 고민했습니다. 가장 고민했던 건 제빵사 구인이었습니다. 빵 맛이 생명이니까요. 저는 여러 베이커리를 돌아다니며 경력 있는 제빵사를 찾았습니다. 월급 350만 원 드리고 정규직으로 모시겠습니다. 제안했습니다. 다행히 10년 경력의 제빵사 한 분이 오겠다고 했습니다. 제주 이주하고 싶었는데 잘 됐네요. 풋카페 베이커리 컨셉 좋아요. 제빵사님이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맛은 제가 책임지게요. 교장 선생님은 운영만 신경 쓰세요. 든든했습니다. 2023년 5월 말 공사가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1층은 화이트 톤의 깔끔한 베이커리 카페로, 2층은 우드 톤의 따뜻한 풋카페로, 루프탑은 통유리 난간의 오션뷰 공간으로 완성됐습니다. 와, 정말 예쁘다. 아내가 감탄했습니다. 저도 공간을 둘러보며 뿌듯했습니다. 38년 교직 생활의 마지막을 이렇게 멋진 공간으로 시작하다니 우리가 만든 거야. 우리 손으로 가슴이 벅찼습니다. 오픈 전날 밤 저희 부부는 불 꺼진 카페 안에 서 있었습니다. 조명 하나만 켜진 공간은 고요했고 아름다웠습니다. 여보, 내일부터 진짜 시작이네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우리 함께 잘해보자. 저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루프탑에 올라가 제주 앞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달빛에 반짝이는 바다, 멀리 들리는 파도 소리. 이게 우리의 새 출발이야. 중얼거렸습니다. 62세의 새로운 도전,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2023년 6월 1일 드디어 오픈날이 밝았습니다. 새벽부터 제빵사님이 와서 빵을 굽기 시작했습니다. 크로와상이 구워지는 고소한 냄새가 카페를 가득 채웠습니다. 와, 이 냄새 정말 좋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전 9시 문을 열었습니다. 처음 몇 시간은 한산했습니다. 지나가던 관광객 몇 명이 들어왔다 나갔습니다. 손님이 없네. 아내가 불안해했습니다. 오픈 첫날이니까. 그래, 시간 지나면 입소문 날 거야. 저는 안심시켰습니다. 그런데 오후 2시쯤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저희 카페를 발견한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신상이죠. 루프탑 올라가도 돼요. 젊은 커플이 물었습니다. 네, 물론이죠. 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루프탑에 올라간 손님들이 와성을 질렀습니다. 대박, 바다뷰 미쳤다.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4시쯤엔 웨이팅이 생겼습니다. 지금 자리 없는데 10분 정도 기다리시면 돼요. 제가 말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기다릴게요. 손님들이 밖에서 줄을 섰습니다. 오픈 첫날의 웨이팅이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녁 7시까지 끊임없이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빵은 오후 5시에 다 팔렸고 커피 머신은 쉴 틈이 없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대박 났어요. 제빵사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첫날부터 이렇게 잘 될 줄 몰랐어요. 저도 신났습니다. 그날 하루 매출을 계산해 봤습니다. 280만 원이었습니다. 오픈 첫날에 280만 원이라니, 여보, 우리 대박 났어. 아내와 하이파이브를 했습니다. 내일은 더 잘 될 거야. 기대가 컸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더 바빴습니다. SNS 입소문이 퍼지면서 오전부터 손님이 몰렸습니다. 특히 인플루언서들이 찾아왔습니다. 협찬 아니고 제가 돈 내고 왔어요. 여기 너무 예뻐서 한 인플루언서가 말했습니다. 그분이 올린 게시물에 좋아요가 3만 개 넘게 달렸습니다. 제주 여행 필수 코스, 푹카페 감성 미쳤다. 빵도 진짜 맛있음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그날부터 저희 카페는 제주 핫플로 등극했습니다. 주말이 되자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오전 10시 오픈하자마자 자리가 꽉 찼습니다. 웨이팅 시간이 1시간까지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바쁠 줄 몰랐어요. 알바생들도 정신없었습니다. 저는 홀을 돌아다니며 테이블을 정리하고 주문을 받았습니다. 38년간 교장으로 책상에만 앉아 있었던 제가 이제는 손님 응대를 했습니다. 낯설었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이 웃으며 가는 모습이 참 좋네, 중얼거렸습니다. 아내는 계산대를 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문하시겠어요? 밝게 웃으며 손님을 맞았습니다. 처음엔 포스기 사용이 어색했지만 금방 익숙해졌습니다. 당신 잘하네. 제가 칭찬했습니다. 그럼요. 38년 교장 부인 아니에요. 아내도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첫 주 매출을 정산해 봤습니다. 7일간 총 1680만 원이었습니다. 하루 평균 240만 원, 목표였던 100만 원을 2배 이상 넘겼습니다. 이대로만 가면 대박이야. 저는 흥분했습니다. 6월 둘째 주는 더 좋았습니다. 주말에 하루 매출이 500만 원을 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월 매출 5천만 원을 찍었습니다. 고정비 2025만 원을 빼고도 순이익이 3천만 원 가까이 남았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잘했어. 아내가 통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치, 내가 뭐라 했어? 우리가 제대로 하면 된다고.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38년 교직 경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7월은 성수기였습니다. 여름휴가 시즌이라 제주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저희 카페도 덩달아 바빴습니다. 평일에도 웨이팅이 생겼고 주말엔 2시간씩 기다리는 손님들도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직원 더 뽑아야 할 것 같아요. 제빵사님이 말했습니다. 그래야겠어요. 이대로는 감당이 안 되네요. 저는 알바생을 2명 더 뽑았습니다. 인건비가 늘었지만 매출이 더 많이 늘었으니 괜찮았습니다. 어느 날은 하루 매출이 800만 원을 넘었습니다. 믿기지 않아. 하루에 800만 원이라니. 저는 계산기를 다시 두드려 봤습니다. 맞았습니다. 800만 원, 한 달이면 2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이 속도면 1년 안에 투자금 다 회수하겠는데.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대출도 다 갚고 우리 집도 사고. 저는 장밋빛 미래를 그렸습니다. 손주들 용돈도 듬뿍 주고 덧붙였습니다. 손님들의 리뷰도 좋았습니다. 제주 왔으면 여기 꼭 가세요. 빵 진짜 맛있어요. 푹카페 분위기 최고. 루프탑 바다뷰 미쳤어요. 별점 5점짜리 리뷰가 쌓였습니다. 한 손님은 이런 리뷰를 남겼습니다. 사장님이 전직 교장 선생님이래요. 그래서 그런지 공간 구성이 정말 깔끔하고 체계적이에요. 책 분류도 잘 돼 있고 동선도 편해요. 읽으면서 뿌듯했습니다. 38년 경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름 내내 저희 부부는 행복했습니다. 아침 8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하는 일정이 힘들었지만 즐거웠습니다. 여보, 우리 이렇게 사는 거 나쁘지 않은데? 아내가 말했습니다. 응, 교장 시절보다 더 보람 있는 것 같아. 저도 동의했습니다. 저녁 손님들이 빠져나간 후 우리는 루프탑에 올라가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물들이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우리가 이런 곳에서 일하다니 꿈 같아 아내가 중얼거렸습니다. 그치, 38년간 학교에만 갇혀 있었는데 이제 바다를 보며 일하니까 좋아. 저는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 인생 이모작이야. 확신했습니다. 8월도 좋았습니다. 여름휴가 절정기라 더 바빴습니다. 한 달 매출이 6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대박이야. 정말 대박. 저는 매일 통장을 확인하며 웃었습니다. 그때 장남이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결혼식 잘 올릴겨. 결혼자금 주셔서 감사해요. 아들의 목소리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래, 잘해라. 아버지는 이제 카페로 돈 잘 벌고 있으니까 걱정 마. 저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대단하세요. 정년 퇴직하고 바로 사업 성공하시다니. 아들이 감탄했습니다. 그럼 38년 경력이 어디 가나. 저는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나중에 가족들 데리고 놀러와. 공짜로 대접할게. 덧붙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잘한 것 같아.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어. 아내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결정 잘한 거죠? 역시 교장 출신은 달라. 그 여름은 정말 완벽했습니다. 매출도 좋았고 손님들도 만족했고 저희 부부도 행복했습니다. 이제 성공한 거야. 매일 밤 그렇게 생각하며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 행복이 오직 여름에만 존재한다는 걸, 9월이 되면 모든 게 달라진다는 걸. 8월 마지막 주말 저희 카페는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토요일 850만 원, 일요일 820만 원, 이틀간 1670만 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카페 문을 닫고 저희 부부는 루프탑에 올라갔습니다. 8월의 마지막 석양이 제주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해냈어. 아내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3개월 만에 이 정도면 성공한 거지. 저는 계산기를 꺼내 다시 정산해 봤습니다. 6월 5천만 원, 7월 6천만 원, 8월 6,500만 원, 3개월 총 매출 1억 7,500만 원이었습니다. 순이익은 약 8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1년이면 투자금 다 뽑겠네. 제가 말했습니다. 그럼 대출도 갚고 집도 사고. 아내가 덧붙였습니다. 손주들 교육비도 지원하고. 저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래가 장밋빛으로 보였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저는 운전하며 생각했습니다. 38년 교직 생활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 바로 지금이 아닐까? 교장으로서의 영광도 좋았지만 이렇게 직접 사업을 하며 성과를 보는 것도 짜릿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제자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선생님, 제주 여행 가는데 카페 가도 돼요? 20년 전 제가 담임을 맡았던 학생이었습니다. 물론이지, 와라. 공짜로 대접할게. 저는 신났습니다. 며칠 후 그 제자가 가족을 데리고 왔습니다. 선생님, 여기 대박 났네요. SNS에서 봤어요. 제자가 감탄했습니다. 그래, 선생님이 정년 퇴직하고 시작한 거야. 저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역시 선생님은 뭘 하셔도 성공하시네요. 제자가 말했습니다. 그 말이 제 자존심을 살려줬습니다. 제자 가족이 루프탑에서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며 저는 뿌듯했습니다. 교장으로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때와는 다른 보람이었습니다. 이제는 공간을 통해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있었습니다. 9월 첫 주까지는 여전히 좋았습니다. 여름 휴가는 끝났지만 추석 연휴를 앞두고 관광객들이 여전히 많았습니다. 하루 평균 4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나왔습니다. 9월도 괜찮네.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치, 내가 뭐라 했어? 제주는 사시사철 관광객이 온다니까. 저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비수기라는 게 별거 아닌가 봐.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추석이 지나고 9월 셋째 주부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일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오전엔 아예 손님이 없는 날도 있었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한산해? 아내가 걱정했습니다. 추석 끝나서 그래, 10월 되면 다시 좋아질 거야.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가을 단풍 시즌 되면 관광객 많이 올 거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9월 넷째 주는 더 심각했습니다. 평일 하루 매출이 50만 원도 안 나오는 날이 생겼습니다. 이상한데?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은 괜찮을 거야.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주말이 왔지만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250만 원, 일요일 280만 원,
여름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줄었지? 아내가 불안해했습니다. 날씨가 추워져서 그래. 저는 이유를 찾으려 했습니다. 겨울 되면 실내에서 따뜻하게 있으려고 더울 거야. 근거 없는 낙관이었습니다. 9월 말 매출을 정산해 봤습니다. 3,200만 원이었습니다. 8월에 비해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고정비 2,025만 원을 빼면 순이익이 1,175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건 좀 적은데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요. 10월 되면 나아질 거예요. 아내가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래, 일시적인 거야. 저도 애써 믿으려 했습니다. 10월이 됐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날씨가 추워지자 야외 루프탑을 찾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희 카페의 가장 큰 강점이었던 오션뷰가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루프탑에 히터 설치하면 어떨까? 제가 제안했습니다. 그것도 돈인데 아내가 걱정했습니다. 괜찮아, 투자하면 돼. 저는 200만 원을 들여 야외 히터 3대를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루프탑에 안 올라갔습니다. 추운데 굳이 밖에 나가서 뭐하냐? 손님들의 반응이었습니다. 200만 원이 그냥 날아갔습니다. 10월 중순 저는 더 심각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근처에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 3곳이 동시에 오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메가커피였습니다. 여보, 이거 큰일인데. 저는 공사 현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 브랜드들이 들어오면 우리한테 타격 클 거야.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우리는 북카페 콘셉트가 다르잖아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 브랜드들은 마케팅 파워가 달라. 저는 걱정이 커졌습니다. 10월 말 매출은 2,800만 원이었습니다. 9월보다 더 줄었습니다. 고정비를 빼면 775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건 정말 문제야. 저는 통장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대출 이자 145만 원, 생활비 150만 원, 이것만 해도 295만 원이었습니다. 카페 순이익 775만 원에서 이걸 빼면 480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름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여보, 직원 줄여야 할 것 같아. 제가 말했습니다. 손님 없는데 4명이나 필요 없어. 아내도 동의했습니다. 고민 끝에 알바생 2명을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인건비를 줄여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11월이 되자 더 추워졌고 관광객은 더 줄었습니다. 평일엔 하루 손님이 10명도 안 되는 날이 생겼습니다. 이게 비수기구나.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여름에 대박 났던 게 비정상이었던 겁니다. 제주는 여름 관광지였습니다. 겨울엔 아무도 안 왔습니다. 11월 매출은 1,800만 원이었습니다. 고정비 빼면 적자였습니다. 처음으로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여보, 이거 큰일인데?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뭐라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38년간 숫자로 모든 걸 계획하고 관리했던 제가 이런 상황을 예측 못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겨울만 넘기면 돼. 저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내년 여름 되면 다시 좋아질 거야. 희망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6억을 투자한 이 공간을 단 6개월 만에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11월 말 프랜차이즈 3곳이 동시에 오픈했습니다. 저희 카페에서 500m 반경 안에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메가커피가 들어섰습니다. 오픈 첫날부터 할인 행사와 쿠폰 살포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했습니다. 신규 오픈 30% 할인, 무료 쿠폰 증정 현수막이 거리에 걸렸습니다. 저는 그 현수막들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저런 브랜드와 경쟁해? 무력감이 들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손님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아, 스타벅스 생겼네. 거기 가자. 저희 카페 앞을 지나가던 관광객들이 말했습니다. 투썸이 더 가까운데. 다른 커플이 대화했습니다. 저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할인 이벤트 하자. 제가 제안했습니다. 커피 2잔 사면 1잔 서비스, 빵 3개 사면 1개 서비스, 급하게 전단지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익숙한 브랜드를 선택했습니다. 풋카페는 이쁜데 커피는 그냥 스벅이 나아 한 손님이 리뷰에 남겼습니다. 가슴이 쓰렸습니다. 12월이 되자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제주는 겨울 비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관광객이 급격히 줄었고 날씨는 더 추워졌습니다. 하루 매출이 30만 원도 안 나오는 날이 생겼습니다. 이건 안 되겠어. 저는 직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당분간 휴직 들어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빵사님과 바리스타님에게 말했습니다. 저희도 이해합니다. 다행히 두 분 다 이해해 주셨습니다. 12월부터는 저희 부부만 카페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제빵은 외부에서 소량 납품받고 커피는 제가 직접 만들기로 했습니다. 내가 바리스타 교육 받아야겠어. 유튜브를 보며 독학했습니다. 아내는 베이킹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간단한 쿠키 정도는 내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밤마다 집에서 연습했습니다. 62세와 60세 부부가 다시 학생이 됐습니다. 인건비를 줄이니 고정비가 1,395만 원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부담스러웠습니다. 하루 평균 46만 원을 벌어야 겨우 본전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30만 원도 어려웠습니다. 12월 매출은 980만 원이었습니다. 고정비 1,395만 원을 빼면 마이너스 415만 원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적자가 났습니다. 이거 정말 큰일이네. 저는 통장을 보며 절망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대출 이자였습니다. 매달 145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월 연금 170만 원으로 이자를 내고 나면 25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생활비는 어떻게 하나요? 여보, 적금 좀 깨야 할 것 같아.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야겠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페 투자 때 남겨뒀던 비상금 5천만 원을 꺼내 쓰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했습니다. 특별 메뉴를 만들고 크리스마스 장식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특선 케이크, 겨울 한정 음료 등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허사였습니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 자체가 없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당일에도 손님은 10명 남짓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저는 텅 빈 카페를 보며 허탈했습니다. 새해가 밝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2024년 1월 제주는 더 추워졌고 관광객은 더 줄었습니다. 1월 매출은 850만 원에 그쳤습니다. 적자는 545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2월도 비슷했습니다. 춘절 연휴에 중국 관광객이 좀 왔지만 미미했습니다. 2월 매출 920만 원, 적자 475만 원, 두 달 만에 1,000만 원 넘게 손실이 났습니다. 여보, 이러다 비상금 다 떨어져. 아내가 걱정했습니다. 봄 되면 나아질 거야. 저는 계속 같은 말만 했습니다. 벚꽃 시즌 되면 관광객 많이 올 거야. 근거 없는 희망이었습니다. 3월이 됐습니다. 날씨는 조금 풀렸지만 손님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3월 매출 1,150만 원, 그나마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적자였습니다. 적자 245만 원, 3개월간 적자가 누적됐습니다. 11월부터 3월까지 총 적자 1,680만 원, 비상금 5천만 원 중 이미 1,68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이 속도면 1년도 못 버텨. 계산이 나왔습니다.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그만둘 것인가?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면 6억 투자가 물거품이 됩니다. 아직 여름이 남았어.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아내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을까요? 아내가 불안해했습니다. 여름만 다시 오면 돼. 작년처럼 대박 나면 다 만회할 수 있어. 저는 확신이 없었지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힘들어요. 하루 종일 카페에 있는데 손님은 몇 명 안 오고 아내가 울먹였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4월이 됐습니다. 봄 관광 시즌이 시작됐지만 작년만 못했습니다. SNS 알고리즘이 바뀌었는지 저희 카페 게시물이 잘 안 떴습니다. 작년엔 자동으로 퍼졌는데 이제는 광고비를 써야 했습니다. 저는 인스타그램 광고에 월 100만 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효과는 있었지만 미미했습니다. 4월 매출 2,100만 원, 광고비까지 빼면 순이익 605만 원,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5월이 됐습니다. 가정의 달이라 관광객이 좀 늘었습니다. 5월 매출 2,800만 원, 드디어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순이익 1,305만 원, 드디어 좀 나아지네.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6월이 되자 또 다른 악재가 터졌습니다.
바로 경쟁이었습니다. 작년 저희 카페를 보고 너도 나도 푹카페를 오픈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처에만 3곳이 새로 생겼습니다. 다들 오션뷰의 푹카페 컨셉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디어를 다 베꼈네. 아내가 분했습니다. 이제 뭐가 특별한지 모르겠어. 저도 답답했습니다. 손님들의 선택지가 늘어나자 우리 카페는 그중 하나가 됐습니다. 작년처럼 독보적이지 않았습니다. 거긴 가봤고 이번엔 다른 데 가볼까? 손님들의 반응이었습니다. 6월 매출은 3,500만 원이었습니다. 작년 같은 달보다 2,500만 원이나 줄었습니다. 2차 여름이 이 정도밖에 안 되네. 실망이 컸습니다. 그리고 더 큰 재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24년 7월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었습니다. 이번 여름만 잘 되면 모든 게 해결될 거야.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7월과 8월 2달이 승부처였습니다. 이 2달이 잘 되면 1년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7월 첫 주는 괜찮았습니다. 여름휴가 시즌이 시작되며 관광객이 늘었습니다. 하루 매출이 300만 원대로 올라갔습니다. 이거야, 이제 시작이야. 기대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7월 둘째 주 이상한 조짐이 보였습니다. 프랜차이즈 카페들이 여름 신메뉴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기 시작했습니다. 망고, 프라페, 복숭아 아이스티 광고가 거리를 뒤덮었습니다. 저희도 여름 메뉴를 준비했지만 마케팅 파워가 달랐습니다. 역시 브랜드는 달라. 무력감이 들었습니다. 손님들은 익숙한 프랜차이즈로 갔습니다. 7월 셋째 주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처에 생긴 북카페 3곳 중 한 곳이 오픈 1주년 기념 50% 할인 이벤트를 시작했습니다. 그 카페는 저희보다 규모도 크고 자본도 많았습니다. 우리도 할인하자 아내가 말했습니다. 안 돼. 할인하면 마진이 더 줄어. 저는 반대했습니다. 그래도 손님이라도 잡아야 하지 않아요. 아내가 다시 말했습니다. 고민 끝에 저희도 20% 할인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은 50% 할인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20%로는 부족한가 봐. 허탈했습니다. 할인을 해도 손님이 안 왔습니다. 7월 넷째 주 날씨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상청이 태풍 예보를 냈습니다. 제6호 태풍 카눈 제주 직접 상륙 예상 뉴스가 나왔습니다. 설마 우리 쪽으로 오겠어?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태풍은 정말로 제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7월 마지막 주말 관광객들이 예약을 취소하기 시작했습니다. 태풍 때문에 못 가겠어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7월 말 토요일 원래라면 가장 바쁠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손님은 10명도 안 왔습니다. 모두가 태풍을 피해 제주를 떠났습니다. 이런 주말이 날아갔네. 탄식했습니다. 8월 1일 태풍 카눈이 제주를 강타했습니다. 아침부터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저는 카페를 닫고 집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최대 순간 풍속 초속 50m, 제주 전역 정전 우려 무서웠습니다. 오후 3시쯤 전화가 왔습니다. 카페 근처 주민이었습니다. 사장님, 카페 루프탑 유리창 깨졌어요.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아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비바람을 뚫고 카페로 달려갔습니다. 루프탑에 올라가자 참담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통유리 난간 3개가 박살나 있었고 유리 파편이 바닥에 널려 있었습니다. 빗물이 2층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이럴 수가.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1억 5천만 원 들여 공사한 루프탑이 순식간에 망가졌습니다. 유리창을 교체하려면 또 돈이 들어갑니다. 얼마나 들까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다음 날 업체에 연락했습니다. 유리 교체에 1,200만 원, 방수 공사에 500만 원, 전기 배선 교체에 300만 원, 총 2천만 원입니다. 견적이 나왔습니다. 보험 처리 안 돼요? 제가 물었습니다. 자연재해는 특약이 있어야 하는데 계약하실 때 안 드셨네요? 보험 직원이 말했습니다. 그럼 얼마나 나와요? 다시 물었습니다. 50% 정도 나올 것 같아요. 1,000만 원은 제 부담이었습니다. 결국 1,000만 원을 쓰고 복구했습니다. 공사하는 2주간은 카페를 열 수 없었습니다. 8월 가장 중요한 2주를 날렸습니다. 매출 제로, 고정비는 계속 나갔습니다. 8월 중순에 겨우 재오픈했습니다. 하지만 태풍 여파로 관광객이 많지 않았습니다. 제주 태풍 피해 심각 뉴스가 나가자 사람들이 제주 여행을 꺼렸습니다. 8월 남은 2주간 매출은 1,800만 원에 그쳤습니다. 한 달 전체로는 1,800만 원,
작년 8월의 4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고정비 빼면 405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기에 복구비 1,000만 원까지 합치면 9,595만 원의 적자였습니다. 단 한 달 만에 1억 가까이 날아갔습니다. 이건 정말 끝이야. 저는 절망했습니다. 비상금 5천만 원은 이미 바닥났습니다. 투자금 6억 중 돌아온 건 거의 없었습니다. 건물주에게 넣은 보증금 5천만 원, 가구와 기계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나마 팔면 반값도 안 받을 겁니다. 9월이 됐습니다. 다시 비수기가 왔습니다. 이미 예상했지만 현실은 더 가혹했습니다. 9월 매출 1,200만 원, 적자 195만 원, 10월 매출 950만 원, 적자 445만 원. 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매달 적자가 쌓이고 있었고 회복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대출 이자는 계속 나가고 비상금도 떨어졌습니다. 11월 초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아내와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그만둬야 할 것 같아. 아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38년 교직 생활의 마지막을 이렇게 끝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입에서 나오는 말이었습니다. 무엇으로 버텨요? 돈이 없잖아요. 아내가 울먹였습니다. 이러다 집까지 날려요. 대출 갚지도 못하잖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11월 말 저는 폐업을 결심했습니다. 1년 6개월 운영한 카페를 닫기로 했습니다. 미안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잘못 아니에요. 우리 둘 다 결정한 거잖아요. 아내가 위로했습니다. 12월 초 인테리어 철거 업체에 연락했습니다. 기계랑 가구 다 사실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얼마 드릴 수 있을까요? 한 5천만 원? 업체 사장이 말했습니다. 5천만 원이요? 저희가 3억 드렸는데. 제가 항변했습니다. 중고는 원래 그래요. 그나마 상태 좋아서 이 가격이에요. 업체 사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5천만 원에 모든 걸 넘겼습니다. 건물주에게 받은 보증금 5천만 원까지 합쳐도 1억밖에 안 됐습니다. 6억 투자해서 1억 건진 겁니다. 12월 마지막 날 저희 부부는 카페 문을 닫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루프탑에 올라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우리 여기서 참 행복했었는데. 아내가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꿈 같았던 1년 6개월 하루 매출 800만 원 찍으며 행복해하던 그 여름 이제 다 끝났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아내를 끌어안았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제주도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짐을 정리하고 페리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비행기가 아닌 배를 선택한 이유는 단 하나, 돈을 아끼기 위해서였습니다. 페리 갑판에 서서 제주가 멀어지는 걸 바라봤습니다. 1년 6개월 전 꿈을 안고 왔던 섬, 이제는 실패를 안고 떠나는 섬, 다시는 안 올 거야. 중얼거렸습니다. 아내는 선실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우리 다시 시작하면 돼. 저는 위로했지만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무엇으로 다시 시작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건 2025년 1월 1일 새벽이었습니다. 새해 첫날 우리는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빈손도 아니었습니다. 3억 5천만 원의 빚을 안고 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현실이 실감났습니다. 6억을 투자해서 1억을 건졌고 3억 5천만 원의 대출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매달 145만 원의 이자를 내야 했습니다. 월 연금 170만 원으로는 이자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64세. 이 나이에 다시 뭘 할 수 있을까요? 교장 출신이지만 이제 아무도 저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간 멍하니 지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카페 운영하느라 1년 6개월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쉴 틈 없이 일했었는데 이제는 시간이 너무 많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저는 구직 사이트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64세에 가능한 일자리 검색했습니다. 경비, 청소, 택배, 분류 같은 일들이 나왔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해야 하나?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력서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전 교장 선생님이에요. 38년 교직 경력 있어요. 면접에서 말했습니다.
근데 경비 업무 해보신 적 있으세요? 돌아온 건 차가운 현실이었습니다. 경비직은 체력 검증이 필요하다며 탈락시켰습니다. 마트 아르바이트는 연세가 너무 많으시네요. 거절당했습니다. 64세가 뭐가 많아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2주가 지났지만 취업은 안 됐습니다. 초조함이 커졌습니다. 대출 이자는 매달 나가고 생활비도 필요했습니다. 연금 170만 원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어느 날 밤 유튜브를 보다가 영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60대도 가능한 대리운전, 은퇴 후 생계수단의 현실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클릭했습니다. 영상 속 사람은 저보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퇴직 후 할 일이 없어서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괜찮아요. 몸은 피곤하지만 그래도 제 손으로 버니까 좋아요. 그의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대리운전? 저는 생각했습니다. 38년 교직 경력의 교장 선생님이 대리운전을 한다.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선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대리운전 앱을 설치했습니다. 가입 조건은 간단했습니다. 일종 보통 면허, 3년 무사고, 스마트폰 소지, 나이 제한도 없었습니다. 이 정도는 되네? 안도했습니다. 등록 절차를 밟았습니다. 보험 가입하고, 교육 영상 보고, 시험 보고, 일주일 만에 대리운전 기사로 등록됐습니다. 정말 내가 이 일을 하는구나. 실감이 안 났습니다. 첫 출근 전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38년간 교장으로 살았던 제가 이제는 남의 차를 몰아주는 기사가 되는 겁니다. 자존심 버려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 2025년 1월 20일 첫 대리운전 날이었습니다. 저녁 9시에 앱을 켰습니다. 대기 상태로 전환했습니다. 떨렸습니다. 괜찮아, 할 수 있어. 중얼거렸습니다. 첫 호출이 왔습니다. 신촌 음식점에서 강남까지 손님 기다리셨습니다. 최대한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손님은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빨리 가요 반말로 쏘아 붙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꾹 참고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려 했습니다. 손님, 죄송하지만 차 안에서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 알았어요. 짜증 섞인 대답이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수고하세요. 손님이 내렸습니다. 인사도 없이 그래도 첫 운행을 끝냈습니다. 요금은 15,000원, 수수료 빼고 12,000원 정도 제 몫이었습니다. 12,000원 쓴 웃음이 나왔습니다. 교장 시절엔 하루 일당이 20만 원이 넘었었는데 이제는 한 번에 12,000원, 이게 현실이구나 받아들였습니다. 밤 11시까지 7번을 운행했습니다. 총 수입 9만 원 정도였습니다. 오늘치는 됐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9만 원 벌었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고생했어요. 아내가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괜찮아, 할만해. 거짓말이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저는 밤마다 핸들을 잡았습니다. 한 달에 25일 정도 일하면 18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벌 수 있었습니다. 기름값, 보험료, 앱 수수료 빼면 실제 손에 쥐는 돈은 150만 원 정도였습니다. 월 연금 170만 원과 합치면 320만 원, 여기서 대출 이자 145만 원을 내면 175만 원 남았습니다. 아내도 일을 시작했습니다. 근처 마트 반찬 코너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기로 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월 150만 원 정도 벌 수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 합쳐 월 325만 원, 생활비로 250만 원 쓰면 75만 원 남았습니다. 이걸로 조금씩 대출 원금을 갚아나가기로 했습니다. 3억 5천, 언제 다 갚지? 막막했습니다. 어느 날 밤 대리운전 중에 제자를 만났습니다. 20년 전 제가 담임을 맡았던 학생이었습니다. 선생님, 여기서 뭐 하세요? 제자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 그냥. 부업으로 좀 변명처럼 말했습니다. 정년 퇴직하셨다고 들었는데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응, 은퇴 후에 할 일이 없어서 거짓말이었습니다.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38년 교직 생활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선생님, 고생하셨어요. 제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릴 때 팁으로 2만 원을 더 줬습니다. 받을 수 없어 제가 거절했습니다. 선생님, 받으세요. 저 선생님 덕분에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제자가 간곡히 말했습니다. 결국 받았습니다. 제자가 내린 후 저는 울었습니다. 핸들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자존심 버리자. 이제는 생존이 우선이야. 매일 밤 핸들을 잡으며 되뇌었습니다. 대출 갚고 조금씩 다시 모으자. 새로운 목표를 세웠습니다. 10개월이 지났습니다. 2025년 10월 현재 저는 여전히 대리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도 마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대출은 아직 3억 2천만 원 남았습니다. 3천만 원 갚았습니다. 힘들지만 견디고 있습니다. 손님들의 반말도 술 취한 사람들도 새벽까지 운전하는 것도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이게 내 현실이야. 받아들였습니다. 가끔 제주 카페가 생각납니다. 루프탑에서 바라보던 석양, 손님들의 웃음소리, 행복했던 그 여름. 하지만 이제는 꿈처럼 느껴집니다. 정말 제가 그런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돌이켜보면 제 실패는 단순히 운이 나빠서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원인들이 있었고 제가 그것들을 무시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후회하는 5가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경험 없는 분야에 목돈을 투자하지 마십시오. 저는 38년 교직 경력이 있었습니다. 학교 운영 경험, 예산 관리 능력, 사람 관리 능력, 이 모든 게 카페 운영에도 통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달랐습니다. 학교 예산은 정해진 틀이 있지만 사업은 매일이 변수였습니다. 학생들은 매년 오지만 손님들은 계절마다 달랐습니다. 교직원은 월급이 정해져 있지만 사업은 수입이 불안정했습니다. 제가 10년이라도 카페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었다면 달랐을 겁니다. 적어도 비수기가 얼마나 힘든지,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고정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둘째, 규모보다 지속 가능성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저는 루프탑 바다뷰에 집착했습니다. 1억 5천만 원을 들여 화려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SNS에 올리면 좋아요를 많이 받을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비수기 4개월은 그냥 유리창만 닦는 시간이었습니다. 루프탑은 여름에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겨울에는 아무도 안 올라갔습니다. 1억 5천만 원이 4개월만 쓰고 버려진 겁니다. 차라리 작고 소박하게 시작했어야 했습니다. 임대료 100만 원짜리 작은 공간에서 부부가 직접 운영하면서 천천히 키워갔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처음부터 크게 버리려 했습니다. 셋째, 대출은 최소화하고 퇴직급여 선택은 신중히 하십시오. 저는 혼합형을 선택했습니다. 일시금 2억 원을 받고 나머지는 월 연금 170만 원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담보로 3억 5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이게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차라리 전액 연금으로 받고 대출 없이 작게 시작했어야 했습니다. 전액 연금이면 월 300만 원 넘게 나왔을 겁니다. 그 돈으로 조금씩 모으면서 안전하게 살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욕심을 냈습니다. 목돈으로 한 방에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그 욕심이 지금 이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대출 이자 145만 원이 매달 제 목을 조릅니다. 3억 5천만 원은 언제 갚을지 모릅니다. 넷째, 비수기 대응 계획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저는 여름 4개월만 보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여름에 6천만 원씩 벌면 연간 7억 원이라고 계산했습니다. 완전히 틀린 계산이었습니다. 나머지 8개월은 지옥이었습니다. 9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거의 손님이 없었습니다. 고정비만 나갔습니다. 매달 적자가 쌓였습니다. 여름에 번 돈이 겨울에 다 날아갔습니다. 관광지는 계절 사업입니다. 특히 제주는 여름 관광지입니다. 이걸 간과했습니다. 비수기 대응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겨울에도 로컬 주민들이 올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었어야 했습니다. 다섯째, 자신감은 독이고 겸손이 답입니다. 저는 교장이었다는 자부심이 컸습니다. 38년 경력, 500명 학교 운영, 12억 예산 관리, 이 모든 게 저를 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카페 하나쯤은 할 수 있어 착각했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교육자가 시장 경제를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겸손하게 작은 것부터 배웠어야 했습니다. 카페에서 1년이라도 알바로 일해보고 시작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처음부터 사장이 되고 싶었습니다.
교장에서 사장으로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교장에서 대리운전 기사였습니다. 자만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제 하루는 이렇습니다. 오전 10시에 일어나 점심을 먹습니다. 오후에는 운동을 하거나 집안일을 합니다. 저녁 8시쯤 대리운전 준비를 하고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운전합니다. 집에 돌아오면 해가 뜹니다. 한 달에 25일 정도 일합니다. 18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법니다. 아내는 마트에서 150만 원 법니다. 월 연금 170만 원 합쳐 총 500만 원 정도 됩니다. 여기서 대출 이자 145만 원, 생활비 250만 원 쓰면 105만 원 남습니다. 이걸로 조금씩 대출 원금을 갚고 있습니다. 3억 5천만 원, 아마 10년은 걸릴 겁니다. 제가 74세가 될 때까지 힘듭니다. 64세에 매일 밤 핸들을 잡는 게, 술 취한 사람들 상대하는 게, 반말 듣는 게, 제자를 마주치는 게, 모든 게 힘듭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습니다. 살아야 하니까요.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제주 카페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전액 연금으로 받았다면, 조용히 은퇴 생활을 즐겼다면 지금쯤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월 300만 원 넘는 연금으로 여유롭게 살았을 겁니다. 손주들 용돈 주고 가끔 여행 다니고 취미 생활하면서 평범하지만 행복한 노후였을 겁니다. 하지만 욕심이 모든 걸 망쳤습니다. 그래도 희망은 있습니다. 아내가 아직 곁에 있습니다. 건강합니다. 대리운전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매일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최근 작은 계획을 하나 세웠습니다. 10년 후 대출을 다 갚으면 작은 원룸 하나를 마련하는 겁니다. 월세 50만 원이라도 들어오면 노후가 조금 안정될 겁니다. 크지 않은 꿈이지만 이제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후배 교사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퇴직 후 절대 사업하지 마십시오. 연금만으로 사는 게 최고입니다.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가진 걸 지키는 게 노후의 전부입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38년 교직 생활의 끝이 이렇게 비참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이 사연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0년간 책을 읽고 정리했던 제가 단 3일 만에 5천만 원을 날렸습니다. 도서관 사서였던 저는 수없이 많은 사기 예방책을 읽었습니다. 노후 자산 지키기, 스마트폰 사기주의보, 심지어 텔레그램 투자 사기 실태까지요. 그런 책들을 시민들에게 추천하던 제가 정작 제 돈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정년퇴직 후 석 달 저는 책 속 피해자가 아니라 실제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저도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이건 사기야. 책에서 본 그대로잖아.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 통장엔 진짜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네 번째,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지금부터 책에도 없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로또에 당첨되는 행운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제 이름은 서연숙. 올해 나이 63입니다. 평생을 책 냄새 가득한 도서관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석 달 전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하던 날 관장님이 수고했다며 손에 쥐어준 감사패가 아직도 거실 장식장 안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동료들이 준비해준 꽃다발의 향기도, 후배들이 아쉽다며 꼭 안아주던 따뜻함도 아직 생생합니다. 그때는 정말 시원섭섭하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이제 좀 쉬어야겠다는 안도감이 컸지요. 그런데 사람이 참 이상합니다. 평생을 벗어나고 싶었던 그 조용한 도서관이 이제는 그립습니다. 매일 아침 정리하던 책들도, 시민들에게 책을 추천해주던 그 시간들도 모두 그립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이 새벽 공기처럼 차갑게 가슴을 파고듭니다. 남편은 여전히 출근합니다. 아직 정년이 남았거든요. 아침 일찍 출근하고 저녁 늦게 들어오니 낮 시간은 온전히 제 혼자만의 시간입니다. 처음 며칠은 좋았습니다. 그동안 미뤄뒀던 드라마도 보고 친구들과 점심 약속도 잡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자 그 모든 것들이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텔레비전을 켰다 껐다. 의미 없이 리모컨만 만지작거리는 게 하루 일과의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아파트 단지를 몇 바퀴 돌아보지만 유모차를 끌고 가는 젊은 엄마들의 활기찬 모습에 괜히 위축되어 서둘러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저에게는 번듯한 아들 내외가 있습니다. 주말마다 잊지 않고 찾아와 함께 밥을 먹고 안부를 묻는 착한 아들입니다. 그 아들 녀석이 얼마 전에 그러더군요. 곧 태어날 아기를 위해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은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 전세금에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요. 애써 웃으며 천천히 알아봐라. 살다 보면 다 방법이 생긴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타들어갔습니다. 평생 자식 의식주 걱정 없이 키워낸 걸 자랑으로 여겼는데 정작 가장 필요할 때 아무런 힘이 되어주지 못하는 엄마가 된 것 같아 낯이 뜨거웠습니다. 퇴직연금이 나오니 당장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아들 내외 전세금에 몇 천만 원이라도 보태줄 수 있는 그런 든든한 엄마가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아직 나도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여전히 이 집안의 기둥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여느 때처럼 의미 없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부동산 가격이 또 올랐다는 뉴스가 나오더군요. 서울 근교 전세금이 3억을 넘어섰다는 이야기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담배라도 한 대 피울까 싶었지만 저는 담배를 피우지 않으니 그저 한숨만 나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휴대폰에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화면을 보니 발신번호도 없는 이상한 메시지였습니다. 하루 20만 원. 수익 보장, 연령 무관, 스마트폰만 있으면 가능한 재택 부업. 처음에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기가 어디 있나 싶었지요. 40년간 도서관에서 일하며 수없이 많은 사기 예방 책들을 읽었던 제 눈에도 너무나 뻔해 보였습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것쯤은 저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휴대폰 화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 20만 원, 만약 정말이라면 한 달이면 600만 원입니다. 몇 달만 고생하면 아들 전세금에 큰 힘을 보태줄 수 있겠다는 계산이 저도 모르게 머릿속에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마음을 흔든 것은 연령 무관이라는 네 글자였습니다. 나이 60이 넘은 저를 써줄 곳은 어디에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이와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일이라니 가슴 한구석에서 무언가 다시 뜨거워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퇴직 후 저는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고 할 일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문자는 제게 다시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들고 망설였습니다. 거실은 쥐 죽은 듯이 고요했고 제 심장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아들의 한숨 섞인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엄마, 전세금이 너무 올라서. 그 말을 할 때 아들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딱 한 번만. 혹시 모르지 않나? 그냥 어떤 건지 알아만 보는 거야.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파란색 링크 주소를 꾹 눌렀습니다. 그러자 화면이 잠시 깜빡이더니 텔레그램이라는 처음 보는 메신저 앱으로 연결되었습니다. 도서관에서는 네이버나 카카오톡 정도만 사용했던 저에게
텔레그램은 생소한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설치하라는 안내가 나와서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곧이어 박진우 팀장이라는 사람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프로필 사진은 단정하게 양복을 입은 젊은 남성이더군요. 서연숙 회원님 안녕하십니까? 저희 온라인 마케팅 부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컴퓨터가 자동으로 보내는 메시지일 거라 생각했는데 제 이름을 정확히 부르며 시작하는 문장에 조금 놀랐습니다. 저희는 글로벌 쇼핑몰의 판매 수치를 돕는 정식 등록업체입니다. 회원님께서는 간단한 상품 구매와 리뷰 작성을 통해 저희의 업무를 돕고 수수료를 받으시게 됩니다. 그의 설명은 매우 정중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정말 어떤 회사의 재택 근무사원으로 채용이라도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게 만들었지요. 의심이 완전히 가신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일단은 그의 안내를 따라보기로 했습니다. 도서관에서 40년간 일하며 쌓은 꼼꼼함이 저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미션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2만원짜리 건강보조식품을 구매하시고 구매 완료 화면을 제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물건 값을 제가 먼저 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 돈을 먼저 입금하라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제가 잠시 망설이며 답장을 하지 않자 박 팀장이라는 사람이 다시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선생님, 걱정하시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회원님의 자금으로 구매가 이루어져야만 실제 판매로 집계가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미션 완료 즉시 원금 2만 원에 수수료 5만 원을 더해 총 7만 원을 바로 입금해 드립니다. 저희 시스템상 30분 이내로 처리가 완료되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의 말은 논리적이었습니다. 확실히 내 돈으로 사야 진짜 판매 기록이 남는 것이겠지요. 2만 원,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이 돈을 날린다 해도 생활에 큰 타격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좋습니다. 속는 셈 치고 딱 한 번만 해보는 겁니다. 저는 안내받은 계좌로 2만 원을 송금하고 구매 완료 화면을 캡처해서 그에게 보냈습니다. 확인되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정산팀에서 확인 후 입금해 드릴 겁니다. 그 잠시가 제게는 영겁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1분이 지나고 5분이 지났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커피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10분이 넘어가자 역시나 사기였구나 하는 생각에 실망감과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고작 2만 원에 이렇게 가슴을 졸이다니.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역시 세상에 공짜는 없지. 도서관에서 읽었던 사기 예방 책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책들에 나왔던 피해자들처럼 저도 당한 걸까요? 그렇게 휴대폰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며 15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휴대폰 알림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화면 위에는 제가 평생 잊지 못할 한 줄의 문장이 떠 있었습니다. 오은행 서연숙님 계좌에 7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잘못 본 것이 아닌가 싶어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습니다. 7만 원, 정확히 7만 원이었습니다. 제 돈 2만 원에 수수료 5만 원이 더해진 금액이었습니다. 돈을 보낸 지 20분도 채 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니, 미소라기보다는 안도의 한숨에 가까웠을 겁니다. 사기가 아니었다. 정말이었다. 그 순간 단순히 7만 원을 벌었다는 기쁨보다 더 큰 무언가가 제 가슴을 채웠습니다. 은퇴 후 저는 새로운 것을 배우기에는 너무 늙었고 돈을 벌기에는 너무 뒤처진 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스마트폰 하나로 제 손으로 직접 돈을 번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쉽고 빠르게 말입니다. 정년 퇴직을 하고
처음으로 제 심장이 다시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불안이나 걱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나도 아직 할 수 있다는 희망, 가족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설렘이었습니다. 5만 원이라는 돈은 제게 단순한 돈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되찾게 해준 희망의 증거였습니다. 그때 박 팀장에게서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첫 미션 완료를 축하드립니다. 잠시 후 더 큰 수익을 얻으실 수 있는 팀 미션 안내를 도와드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그럼요. 다음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가 메시지를 보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박 팀장이라는 사람에게서 새로운 안내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제게 VIP 팀 미션이라는 것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혼자서 하던 것과는 달리 여러 사람이 한 팀이 되어 큰 금액의 미션을 수행하고 훨씬 높은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조금 망설여졌습니다. 팀이라는 말에 왠지 모를 부담감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라도 챈 듯 박 팀장이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선생님, 혼자 하시는 것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수익률도 높습니다. 이미 많은 회원님들이 팀 미션을 통해 꾸준히 수익을 내고 계십니다. 제가 VIP 전용 채팅방으로 초대해 드릴 테니 먼저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그의 제안은 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구경만 해보는 것이니 손해볼 것은 없었지요. 제가 수락하자 그는 곧바로 저를 수십 명이 모여있는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으로 초대했습니다. 그곳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채팅방에 들어가자마자 쉴 새 없이 울리는 알림 소리에 정신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팀장님, 오늘 미션도 감사합니다. 덕분에 손주 유치원비 벌었습니다. 500만 원 입금 확인했습니다. 정말 꿈만 같네요. 이번 달 병원비 걱정 없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메시지와 함께 올라오는 것은 실제 입금 내역을 캡처한 사진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고 박 팀장에게는 감사 인사를 전하며 마치 축제와도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들의 대화를 읽어내려가기만 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저처럼 나이가 지긋한 사람도 있었고 아이를 키우는 젊은 엄마도 있었으며 본업이 있는 직장인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일을 통해 돈을 벌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들이었습니다. 은퇴 후 저는 사회로부터 고립되었다는 외로움을 자주 느꼈습니다. 평생을 함께했던 도서관 동료들은 이제 각자의 삶을 사느라 바빴고 아들 내외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기엔 괜한 걱정을 끼치는 것 같아 망설여졌습니다. 그런데 이 채팅방은 달랐습니다.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는 동질감과 유대감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가 다시 어떤 조직에 속한 것 같은 든든한 소속감이 들었습니다. 도서관을 떠난 후 잃어버렸던 그 소속감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간 채팅방의 분위기를 살피던 저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첫 팀 미션에 참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200만 원을 투자해서 명품 시계의 판매를 올리는 미션이었습니다. 200만 원, 제게는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채팅방 안의 사람들은 이 정도는 소소한 시작이라며 저를 격려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르신, 저희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회원님들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저도 처음엔 무서웠는데 이제는 매달 꾸준히 수익 내고 있어요. 그들의 응원에 힘입어 저는 남편 몰래 비상금 통장에 넣어두었던 200만 원을 보냈습니다. 원래 그 돈은 집안에 급한 일이 생겼을 때를 대비한 돈이었습니다. 돈을 보내고 나니 다시 가슴이 졸아왔지만
이번에는 지난번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우리 팀이 함께 한다는 생각에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마음 한구석이 든든했습니다. 채팅방에서는 실시간으로 다른 팀원들도 입금 완료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저도 200 입금 완료했습니다. 이번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팀장님 다 같이 성공해요. 그 메시지들을 보며 저는 정말로 제가 어떤 팀의 일원이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오후 약속된 시간이 되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통장에 찍힌 숫자는 500만 원, 원금 200만 원을 제외하고도 하룻밤 사이에 300만 원이라는 거금이 들어온 것입니다. 제 평생 땀 흘리지 않고 이렇게 큰 돈을 벌어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도서관에서 40년을 일하며 받았던 월급은 35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룻밤 만에 그에 맞먹는 돈을 번 것입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의심의 조각마저 완전히 녹아내렸습니다. 이것은 사기가 아니다.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기회다. 나는 이 기회를 잡은 것이다. 저는 채팅방에 들어가 다른 사람들처럼 입금 확인 사진을 올리고 떨리는 손으로 감사 인사를 남겼습니다. 팀장님, 그리고 회원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아들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메시지에 수많은 사람들의 축하가 쏟아졌습니다. 축하합니다. 서연숙님 저희 팀의 자랑입니다. 다음 미션도 함께해요. 화면을 가득 채운 축하 메시지들을 보며 저는 며칠 동안 꿈을 꾸는 기분으로 살았습니다. 남편에게는 도서관 동료들과 개모임을 했더니 목돈이 생겼다고 둘러댔습니다. 남편은 의심 없이 좋아하며 잘했다고 칭찬까지 해주었습니다. 그 거짓말에 가슴이 조금 아팠지만 곧 더 큰 돈을 벌어 남편을 기쁘게 해주면 된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아들을 불러내어 근사한 한우집에서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식사 후에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3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갑자기 왜 이렇게 큰 돈을? 아들은 당황하며 사양했지만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전세금 보태는데 쓰렴 한참 모자라겠지만 엄마가 조금씩 더 도와줄게. 아들은 제 손을 꼭 잡으며 고맙다고 몇 번이나 인사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지난 석 달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싹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야말로 제가 다시 이 집안의 든든한 기둥으로 바로 선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박 팀장에게서 드디어 기다리던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그동안의 성실함을 인정받아 마지막 프리미엄 미션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이번 한 번만 성공하시면 총 3천만 원의 수익금을 정산받으시게 됩니다. 3천만 원. 아들의 전세 자금 일부를 해결할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마구 뛰는 것을 느끼며 메시지를 읽어내려갔습니다. 이번 미션은 고급 수입차의 판매를 올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투자금은 자그마치 5천만 원이었습니다. 금액을 확인하는 순간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제가 가진 비상금과 그동안 벌었던 돈을 모두 합쳐도 턱없이 부족한 액수였습니다. 제가 망설이자 박 팀장은 마치 제 마음을 읽고 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미션만 성공하면 더 이상 투자하실 필요 없이 수익금만으로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팀원들은 이미 모두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채팅방은 이미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미션이군요. 이날만 기다렸습니다. 이번에 성공하면 집 한 채 문제 없겠어요. 저도 5천 입금 완료했습니다. 다 같이 성공해요. 모두가 당연하다는 듯이 참여를 외치는 분위기 속에서 저만 여기서 빠진다고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포기하면 그동안 벌었던 돈은 물론 앞으로 벌게 될 3천만 원까지 모두 날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제 머릿속은 3천만 원으로 아들 집 문제를 해결해주는 제 모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넓은 집으로 이사가서 행복해하는 모습, 손주가 태어나서 웃는 모습, 그 모든 장면들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결국 저는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들의 전세 자금으로 쓰기 위해 남편과 제가 평생을 모아 따로 떼어놓았던 통장에 손을 대기로 한 것입니다. 그 통장에는 5천만 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남편 몰래 조금씩 모은 돈도 있었고 제 퇴직금 일부도 들어 있었습니다. 원래 그 돈은 아들이 결혼할 때 신혼집 마련에 보태주려고 모았던 돈이었습니다. 그래, 며칠만 쓰는 거다. 수익금이 들어오면 원금에 이자까지 쳐서 고스란히 다시 채워 넣으면 아무도 모를 거야. 저는 그렇게 제 자신을 합리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행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서는데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어제 아빠랑 통화했는데 엄마가 계속 휴대폰만 보고 계신다고 걱정하시던데요. 아들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별일 없어. 그냥 요즘 친구들이랑 단체 채팅방에서 이야기하느라 그런 거야. 엄마, 정말 괜찮으신 거 맞아요?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요. 아들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날카롭게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순간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다는 충동이 강하게 일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사실대로 말했다가는 아들에게 실망만 안겨줄 것이 뻔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더 큰 소리를 냈습니다. 괜찮다니까. 그러네. 이 엄마가 애도 아니고 엄마만 믿어라. 내가 다 알아서 한다. 곧 좋은 소식 있을 테니 기다리기나 해. 제 말에 아들은 더 이상 묻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끊어진 전화기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속였다는 죄책감에 손이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저는 은행으로 가서 통장에 있던 5천만 원을 박 팀장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창구 직원이 물었습니다. 금액이 큰데 무슨 용도신가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들 전세금이에요.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곧 받을 수익금으로 정말로 아들 전세금을 도와줄 생각이었으니까요. 송금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버스 안에서 휴대폰을 꺼내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5천만 원이 빠져나간 통장에는 고작 몇십만 원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곧 괜찮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내일이면 8천만 원이 들어온다. 원금 5천만 원과 수익 3천만 원. 그러면 모든 게 해결된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이 모든 불안과 죄책감을 씻어낼 거금이 들어올 것이라고 그렇게 굳게 믿었습니다. 채팅방에도 입금 완료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서연숙 5천만 원. 입금 완료했습니다. 곧바로 축하 메시지들이 쏟아졌습니다. 축하합니다. 내일이면 큰 부자시네요. 함께 성공해요. 팀장님, 정산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날 밤 설렘 반 불안 반으로 잠을 설쳤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진다. 그런 생각으로 긴 밤을 보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남편 몰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아직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오전 10시가 약속된 입금 시간이었습니다. 9시부터 저는 휴대폰만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시가 되자 박 팀장에게서 다급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거래량이 폭주해서 저희 쪽 서버에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선생님의 자금이 시스템에 묶여버렸습니다. 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로 다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럼 제 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걱정 마십시오. 돈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묶인 자금을 풀려면 해당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추가로 예치해서 시스템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보증금 2,500만 원을 더 보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순간 머리를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제게는 더 이상 단돈 10만 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팀장님, 저는 이제 돈이 없습니다. 단 한 푼도 없습니다. 어떻게든 묶인 돈부터 풀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돈만 들어오면 제가 얼마든지 제 애원은 처절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그의 대답은 기계처럼 차가웠습니다. 안 됩니다. 선생님, 시스템 규칙상 예외는 불가능합니다. 선생님 한 분 때문에 다른 팀원들까지 피해를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든 오늘 자정까지는 입금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생님의 계정은 물론 팀 전체의 자금이 동결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나 하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니. 채팅방에서는 이미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서연숙님, 무슨 문제 있으신가요? 저희 돈까지 다 묶이게 생겼어요. 어르신 제발 빨리 좀 처리해 주세요. 저 이 돈 날리면 큰일 납니다. 지금 당장 해결 안 하시면 고소하겠습니다. 수십 개의 원망 섞인 메시지가 제게로 쏟아졌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를 응원해 주던 따뜻한 동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순식간에 저를 비난하는 사람들로 돌변해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평생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한 번 안 하고 살았던 제가 친척들과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갑자기 미안한데 1,000만 원만 좀 빌려줄 수 있어? 급하게 써야 할 일이 생겨서 그러는데. 하지만 갑자기 큰 돈을 빌려달라는 제게 다들 당황하며 난색을 표할 뿐이었습니다. 연수가 무슨 일이야? 혹시 사기당한 거 아니야? 요즘 노인들 대상으로 텔레그램 사기 많다던데. 친구들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돈만 구하면 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갔습니다. 자정이 가까워 오자 박 팀장의 메시지는 협박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서연숙 씨, 이대로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책임을 물어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선생님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 회원들도 선생님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 중입니다. 그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제 휴대폰은 거짓말처럼 조용해졌습니다. 박 팀장에게 아무리 메시지를 보내도 그는 더 이상 답이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단체 채팅방에 들어가 보려 했습니다. 화면에는 차가운 안내 문구만 떠 있었습니다. 삭제된 방입니다. 순간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아닐 거야. 뭔가 잘못된 걸 거야. 저는 미친 사람처럼 텔레그램을 껐다 켜기를 반복했습니다. 친절했던 박 팀장의 프로필을 눌러보았습니다. 사용자를 찾을 수 없음.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친절했던 상담원도, 저를 응원해주던 팀원들도, 하룻밤 사이에 기적 같던 수익금도 모두가 저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기 위해 정교하게 짜인 하나의 거대한 연극이었습니다. 허탈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실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아무런 표정 없이 허공만 바라보았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제 인생이 40년의 세월이 단 며칠 만에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엄마만 믿어라 호언장담하던 제 모습이 떠올라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어느새 창밖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정막을 깨고 전화벨 소리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우리 아들이라는 세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아니, 무슨 말을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전화는 끊어질 듯 이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저는 차마 전원을 끄지도 못하고 그저 소리 없는 비명만 지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전화가 끊기고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엄마, 부동산에서 전화 왔는데 계약금 오늘까지 넣어야 한대요. 혹시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니죠? 그 평범한 아들의 안부 문자가 제게는 사형 선고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아들의 문자에 남편의 걱정스러운 얼굴에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고장난 기계처럼 소파에 앉아 동이 트는 것만 바라보았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고 시민들을 도우며 월급을 받아 가족을 돌보는 것이 엄마의 역할이라 믿었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쌓아 올린 제 인생이 하룻밤 사이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져 내렸습니다. 아침이 되자 남편이 출근 준비를 하다가 소파에 앉아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여보, 밤새 거기 앉아 있었어? 무슨 일 있어? 남편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제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여보, 대체 무슨 일이야? 말 좀 해봐.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돈 없어졌어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무슨 돈이? 비상금 통장 5천만 원 다 없어졌어요. 남편은 제 휴대폰을 빼앗아 들었습니다. 텔레그램 화면을 보던 남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당신 설마. 이거 사기야, 사기. 어떻게 이런 뻔한 수법에.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도 몰랐어요. 처음엔 정말 돈이 들어왔어요. 2번, 3번 다 들어왔다고요. 제 울음소리에 놀란 남편이 한숨을 쉬며 저를 일으켰습니다. 진정해. 일단 진정하고 경찰에 신고부터 하자. 그날 우리 부부는 경찰서에 갔습니다. 담당 형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요즘 이런 텔레그램 투자 사기가 정말 많습니다. 범인들을 잡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미 해외로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에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전화로 사실을 알려준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저는 아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아들은 제 옆에 앉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전세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조금 좁은 집으로 가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아들의 그 말에 저는 또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집에서는 웃음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남편은 저를 대할 때마다 한숨을 쉬었고 아들의 이사 계획은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가족 간의 신뢰는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저는 매일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돈을 보내라고 독촉하던 그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고 엄마만 믿어라던 제 목소리가 저를 비웃었습니다. 도서관에 있던 그 많은 사기 예방 책들이 떠올랐습니다. 시민들에게 그 책들을 추천하며 조심하세요라고 말하던 제 모습이 떠올라 부끄러웠습니다. 책으로만 알았던 사기가 제게 현실로 다가왔을 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저는 책에서 본 그대로의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처음엔 작은 금액으로 신뢰를 쌓고 점점 큰 금액을 요구하는 수법,
단체 채팅방으로 여러 사람이 함께한다는 착각을 주는 방법. 마지막에 시스템 오류라며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패턴. 모든 것이 책에 나와 있던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제게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 저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한심하고 어리석어 보이지?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는 그저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던 거잖아요. 저희에게 짐이 되기 싫었던 거잖아요. 저희가 조금만 더 일찍 엄마 마음을 헤아려 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아들의 그 말에 저는 또 한참을 울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돈을 원했던 것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퇴직 후의 허무함과 외로움 속에서 저는 그저 쓸모 있는 사람이고 싶었습니다. 아직 가족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든든한 엄마로 남고 싶었습니다. 사기꾼들은 바로 그 약하고 절박한 마음을 파고든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유령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박진우 팀장도 채팅방의 수십 명 회원들도 모두 가짜였습니다. 저를 속이기 위해 만들어진 허상들이었습니다. 정교한 연극에 저는 완벽하게 속아 넘어갔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께 저 같은 어리석은 사람의 마지막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생 성실하게만 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너무나도 빨리 변했고 제가 알지 못하는 위험들이 도처에 널려 있었습니다. 쉽고 빠른 돈, 누구나 할 수 있는 고수익, 세상에 그런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 달콤한 말 뒤에는 한 가정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는 무서운 덫이 숨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저와 비슷한 유혹에 흔들리고 계신 분이 있다면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제발 당신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물어보십시오. 아들에게, 딸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친구에게 이런 문자가 왔는데 어떻게 생각해? 그 한마디만 나눌 용기가 있었더라면 저는 모든 것을 잃지 않았을 겁니다. 의심하고 확인하고 상의하는 것, 그것만이 이 비극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저는 지금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 남은 인생을 걸고 제 가족에게 진 빚을 갚으며 살아갈 겁니다. 저는 다시 도서관으로 돌아갔습니다. 정년퇴직을 했지만 시간제 사서로 다시 일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후배들 사이에서 책을 정리하는 일이 처음엔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이 제게는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요즘 저는 사기 예방 관련 책들을 다시 읽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시민들에게 추천하기 위해 읽었다면 이제는 제 경험을 더해 다른 분들께 진심으로 경고하기 위해 읽습니다. 도서관에 오시는 어르신들께 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나누기도 합니다. 저처럼 당하지 마세요라고 말입니다. 제가 깨달은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로 처음에 작은 금액으로 실제로 돈을 입금해 주는 것은 신뢰를 쌓기 위한 미끼입니다. 사기꾼들은 몇만 원, 몇십만 원을 미끼로 수천만 원을 낚아갑니다. 둘째로 단체 채팅방의 다른 회원들은 모두 사기꾼의 동료이거나 컴퓨터 프로그램일 가능성이 큽니다. 진짜 피해자는 당신 혼자일 수 있습니다. 셋째로 시스템 오류나 보증금 같은 핑계로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순간 그것은 100% 사기입니다. 정상적인 회사라면 절대 그런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넷째로 텔레그램이나 생소한 메신저를 통한 투자는 매우 위험합니다. 정식 금융회사는 공식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거래합니다. 다섯째로 연령 무관, 학력 무관, 경험 무관이라는 말은 누구나 속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쉬운 돈은 없습니다. 여섯째로 가족 몰래 큰 돈을 움직이려는 순간
그것은 이미 잘못된 선택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먼저 상의하십시오. 부디 저의 실패가 여러분에게는 값싼 교훈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제가 5천만 원을 잃고 배운 것들을 여러분은 이 영상 하나로 배우시기 바랍니다. 퇴직 후의 허무함, 가족에게 짐이 되기 싫은 마음,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고 싶은 욕구, 모든 것들이 정상적인 감정입니다. 하지만 사기꾼들은 바로 이 정상적인 감정을 악용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외로움, 불안, 가족에 대한 사랑, 이 모든 것을 이용해 당신을 속입니다. 그러니 이런 감정이 들 때일수록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믿을 수 있는 사람과 상의하십시오. 저는 40년간 도서관에서 수많은 책을 읽었지만 정작 제 인생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으로 조금이나마 위안을 삼으려 합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사연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